네, 비트코인의 오르내림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64,0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상황 자체는 하루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이 하단과 상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양새에서 가급적이면 65,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 그 아래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6만 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도 현실화 될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빠졌는데 지금은 55% 바로 아래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힘이 빠져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반감기 이후에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16,000달러에서 73,000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비트코인이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펼쳐줬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폭등 뒤에 단기간 통합을 거치는 것, 가격 발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상승할 때 올랐을 때 이 포모 심리에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다면 비트코인이 1억 뚫었다 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후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다 이제 마이너스겠죠. 그때 신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빠졌을 때 바이더 딥을 해야 되고 올랐을 때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개미들의 심리라는 게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힘이 왜 이렇게 빠져? 1억 언제 돌파할 수 있는 거야? 9천만 원도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번 타이밍에 지금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고 그게 지금 객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억 달러 언제 1억 원 언제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의 조정 과정이 머지않아서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급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급등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라서 그렇게 뭐 쫄 필요는 없다라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 불안이 조금씩 더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GDP가 예상치보다도 낮았고 지난해 4분기 3.4% 대비 1.6%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까지 둔화가 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방 때려 맞았고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의 선방을 해주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 늘 그렇듯이 세금 이슈 한 방 나올 때마다 위험자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죠. 이번에 고소득자들 중심으로 이 44.6% 양도소득세 제한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고액자산가들의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25%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재벌급의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뭔가 이렇게 갈수록 이 글로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상황도 그렇고 갈수록 이렇게 뭔가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 민주주의 체제에도 더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조금 험악한 숫자죠. 이 44%대 양도소득세라. 와, 뭐 제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가 살더라도 뭐 44%대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의 부를 축적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뭔가 느낌 자체가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 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을 했고 반격이 이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당연한 이유도 있고 글로벌 경제 전반을 감싸고 있는 이런 약간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위험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럴 만한 상황 설명은 충분히 되지 않나. 그냥 여러 가지 측면 다 따져봤을 때도 그냥 심플하게 바라보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조금 조정 좀 받다가 한 6만 달러 초반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언저리에서 조금 리테스트 한번 하고 이 박스권 돌파해주면은 훅 갈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제 주변에도 테슬라 정리하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했을 때 비트코인에 몰빵했다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분할로 하라고, 이거 조정 올 거라고. 근데 안 듣더라고요. 그게 개미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늘상 급등이 올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급락이 왔을 때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근데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고 나름의 기준점과 판단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예, 그런 점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렉트 캐피탈은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이런 얘기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65,6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66,600달러 부근에서 지금 하방 심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6만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립토 타이탄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인데 61,300달러에서 71,200달러가 새로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난 사이클 최고 종가만 리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61,300달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중요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앞서 렉트 캐피탈도 그렇고 이 크립토 타이탄도 그렇고 큰 숫자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인 건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지금 월간 차트 기준으로 6만 1000에서 7만 1000달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렉트 캐피탈은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6만에서 6만 4천, 6만 5천에서 6만 9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의미 있게 돌파해 내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한 이슈다. 시간이 지금 필요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최소 몇 주 정도. 그래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는 자세도 우리가 조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죠. 뭐 단기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 트레이딩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죠. 그런 분들은 열외, 제외. 초보자들이나 그냥 일반적인 개미들은 시간의 힘을 조금 믿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나. 대체적으로 시간은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런 투자의 영역도 그렇고 인생 전반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게 인간이고 모두 동일하게 죽음의 시간을 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다 얼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도 특히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이 시간은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해결해주고 그걸 입증하더라. 뭐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멜커도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강세장 기간을 보면 인간의 감정과 비트코인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 아시나요? 이거 와금이? We are gonna make it. 가자! 이 가자죠. 할 수 있어. 가자! 좀만 꼬라박으면 It's over. 다 끝났어. 좀만 급등하면 가자! 와금이! We are gonna make it. 좀만 또 급락하면 It's over. 다 끝났어. 비트코인 망했어. 오르면 와금이, 꼬라박으면 It's over. 다 끝났어.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좀 저는 웃었는데 지금 우리는 다 끝났다. It's over 구간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다. 그럼 그 다음 구간은 뭘까? 와금이 가자. We are gonna make i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가 증명을 해주냐? 시간이 증명을 해줄 거고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항상 많은 분석가들이 인내심, 페이션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페이션스에 담긴 기본 맥락은 뭐냐면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인내잖아요. 그게 어렵죠. 예, 왜냐? 시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해야죠. 그래야지 여기서 it's over 했을 때 던진 사람이 페닉스라는 사람이 정말 가장 큰 패자고, 이때 바이더 딥해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it's over를 견뎌내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겠죠. 재미있는 소식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막 어질어질한 것 같고 6만 달러 깨지면 어떡해 막 심장 벌렁거리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GRP 파이낸셜, 미국의 퇴직 플랜 컨설팅 기업인데 비트코인 ETF 7개 상품과 비트코인 채굴 ETF 1개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 사이즈가 간단치 않아요. 고객 160만 명, 운용자산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2조 원. 중요한 건 뭐다? 퇴직 플랜 컨설팅, 베이비 부머 자금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유스코 같은 사람은 이런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1년 안에 3천억 달러가 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 전문가를 통해서 퇴직 계좌에서 베이비붐 세대 자본 유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실례가 이제 더 강력하게 펼쳐질 거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시작됐다. 이제 막 시작됐다. 예. 블랙록이 과연 73,000달러 고점을 목표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해서 저렇게 시장의 판때기 자체를 바꾸고 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한 전폭적인 재료의 시작점이 등장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GRP 파이낸셜의 이번 SEC 보고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입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6조 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수준의 5배 정도가 되는 거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암호화폐 시장 시총이 5조 달러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큰 숫자를 제시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뭐 4조 달러, 5조 달러 이렇게 6조 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이다. 얼마나 흥미로워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자금이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상품을 통해서 이걸 주도해서 만든 게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런 것들, 피델리티.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시대가 이미 바뀌었는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짧게는 올해 2024년, 길게는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잖아요. 이른바 반감기 사이트를 대입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뭐 10년 연속 투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1년에서 1년 반만 놓고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다.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이 이번에 재밌는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암호화폐를 P2P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구매, 판매, 채굴, 커스터디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의 지금 법안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법안 발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재정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금 펀드 투자 옵션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하는 관련 평가 진행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금 펀드 투자 옵션이라고 하면 오하이오주 자체 연금 펀드 투자 옵션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재정적 자유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야 라는 맥락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스티븐 데메트리오라는 열린 양반인 것 같죠. 딱 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다라는 게 참 아쉽죠. 프랭클린 템플턴도 재밌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 배틀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어떤 맥락적인 뉘앙스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 뮤추얼 펀드 토큰을 P2P로 전송하는 기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P2P로 토큰화 시켜서 지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발행된 게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국채 펀드를 토큰화 시킨 건데 폴리곤과
이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폴리곤에 대한 어떤 미래, 스텔라에 대한 어떤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입증된 프로젝트들은 강세장 국면에서 언젠가 한 방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폴리곤 홀더분들이나 이 스텔라루멘 홀더분들은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책임자 잭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지금 하게 될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속 불가능한 예산 적자, 이 두 가지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여해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찍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라면 그건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리스크 해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여서 지금은 정말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구나 라는 점, 하지만 방향성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세팅이 돼 있다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자들 물량도 매도세가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한 매도세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 속도 둔화가 확인이 됐다. 최근 30일 동안 1,300개가 매도가 됐는데, 이건 11월 이후에 가장 작은 매도세다. 그렇죠? 매도세가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브로커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바꾸기로 해버렸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와중, 그런데 이런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트렌드적인 방향성은 세팅이 됐구나, 지금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플레이어들의 면면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모건 스탠리,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록 등등. 특히나 우리에게는 이 4월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 소식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이 전후 시기에서 이 전보다는 사실 후 어느 정도의 자금 유입으로 인기를 끌게 될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한 지점인데,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은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